안녕하세요. 북주버 신유아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요즘은 그 프랑수아즈 사강의 책을 읽고 있다고. 그래서 낭독을 한번 또 해볼까 합니다. 마음의 파수꾼이라는 책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음의 파수꾼 낭독하겠습니다. 프랑수아즈 사강. 할리우드 근처 센타모니카의 해변 도로는 부르릉거리는 폴의 제규어 자동차 아래 똑바르고 가차없이 뻗어 있었다. 날씨는 덥고 습했으며 대기에서는 휘발유와 밤의 냄새가 났다. 폴은 시속 150마일로 달리고 있었다. 그는 과속운전을 하는 사람들 특유의 방심한 옆 얼굴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직업적인 운전사들이 끼는 손가락뼈 부분에 섬세하게 구멍이 뚫린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런 탓인지 그의 두 손이 내게는 조금 역겹게 느껴졌다. 내 이름은 도로시 시모어다. 45살이고 이목구비에는 피로의 흔적이 약간 엿보인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을 전혀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시나리오 작가다. 웬만큼 성공도 했다. 그리고 아직 남자들에게 인기도 많다. 어떻게 보면 내 쪽에서 남자들을 좋아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할리우드를 창피스럽게 한 문제인물에 속한다. 25살에 어느 지적인 영화에 출연하여 여배우로서 전격적인 성공을 거머쥐었고 25살 반에 그렇게 번 돈을 탕진하고자 한 좌파 화가와 함께 유럽으로 떠났으며 27살에는 몇몇 소송건에 휘말린 빈털터리의 이름 없는 여자가 되어 고향인 할리우드로 돌아왔다. 내게 지불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단계에서 소송을 취하했고 나를 시나리오 작가로 써먹기로 결정했다. 영광스러운 내 이름이 발표되어도 냉정한 대중에게 더 이상 아무런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할 텐데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이 오히려 기뻤다. 쌓인 공세, 사진사들, 명예는 언제나 나를 권태롭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큰 인물이 될 수도 있었던 여자로 남았다. 게다가 나는 건강 상태가 좋았고 상상력이 풍부했다. 이 두 가지는 아일랜드 출신인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이었다. 그리하여 내가 쓴 얼빠진 이야기가 총천연색 영화로 만들어져 내게 꽤 큰 명성을 안겨주었고 놀랍게도 그것들이 괜찮은 돈벌이가 되었다. 이를테면 나는 RKB에서 제작한 시대물들의 시나리오를 많이 썼고 때때로 내 악몽 속에 깊은 원한을 품은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니에요 부인. 나는 내 마음의 군주여 카이사르에게 가거라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날 밤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에 내 육체의 군주는 적어도 폴 브레트가 될 듯했다. 그러나 나는 벌써부터 하품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폴 브레트는 무척 잘생긴 남자였다. 그는 RKB와 다른 많은 영화사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있었다. 그는 우아하고 유쾌하고 그림처럼 멋있는 남자였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두 요부인 여배우 파멜라 크리스와 루엘라 슈림프, 10년 전부터 스크린 위에 남자들의 재산과 마음과 관련용 파이프를 온통 탕진시키고 있는 그녀들이 결별한 후에는 눈물바람을 했을 정도로 차례로 그에게 홀딱 반했다. 폴은 그런 영광스러운 과거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그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에게서 평범한 한 금발 남자만 보았을 뿐이다. 40대의 금발 남자. 그 사실은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했다. 내 또래 여자라면 꽃과 전화통화, 무언의 암시, 그리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함께 외출을 하며 한 남자와 8일쯤 보내고 난 뒤엔 그 남자에게 굴복해야 했다. 최소한 우리 고장에서는 그랬다. 내가 도착한 날 우리는 새벽 2시에 내 소박한 거처를 향해 시속 150마일로 자동차를 달렸다. 그리고 나는 그때만은 예외적으로 개인의 행동 속에서 성적인 관계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크게 통탄했다. 나는 졸렸다. 그러나 나는 그 전날도 그리고 사흘 전에도 졸려했고
따라서 더는 졸리다는 말로 사태를 피할 명분이 없었다. 이해심 많은 폴에 그야 물론이지 내 귀여운 사람이라는 말은 불가피하게 도로시 무슨 일이오? 뭐든 내게 말해봐요 라는 말로 대체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고 스카치병을 찾아낸 뒤 얼음 덩어리들을 즐겁게 찰랑거리면서 폴에게 잔 하나를 건네고 폴레트 고다르를 닮은 감미로운 포즈로 거실의 커다란 소파 위에 몸을 누이는 즐거운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다. 그러면 폴은 나에게 다가와 키스를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심오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일어나야만 했던 일이요. 그렇지 않소? 그랬다. 그 일은 일어나야만 했다. 나는 지독한 한숨을 토해냈다. 다음 순간 폴이 뭔가에 짓눌린 듯한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한 남자가 미치광이처럼, 아니 내가 프랑스의 들판에서 보았던 지푸라기로 만든 탈구된 허수아비처럼 허군으로 솟구쳐올라 우리를 향해 몸을 던졌다. 내 금발 남자가 반사신경이 뛰어났다는 점을 말해둬야 했다. 그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자동차는 그의 아름다운 동행자와 함께 나를 말하는 거다. 길 오른쪽 도랑에 처박혔다. 기묘한 장면들이 한동안 눈앞에 펼쳐졌고 잠시 후 나는 한 손에 핸드백을 든 채 풀밭에 코를 쳐박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대개 나는 핸드백을 여기저기에 곧잘 흘리고 다녔으니 말이다. 어쨌건 폴이 불안하고도 다정스러운 태도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안심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고 나는 커다란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 눈을 감았다. 그 미치광이는 자동차에 치이지 않았고 나는 다치지 않았으며 폴도 마찬가지였다. 밟아야 할 절차들과 정신적인 충격 등으로 인해 나는 그날 밤 혼자서 잠을 잘 좋은 기회를 잡게 되었다. 나는 거의 꺼져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다 괜찮아요, 폴. 그리고 풀밭에 마음 편히 주저앉았다. 이러는 종이 있나? 폴이 외쳤다. 그는 이 같은 소설적인 구식 표현들을 즐겨 사용했다. 이러는 종이 있나? 아무 일도 아니오, 도로시. 정말이지 아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그가 조금 전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다음 순간 요란스러운 소음이 나면서 우리는 서로 얼싸안은 채 끔찍이도 강한 압력을 받으며 우리가 있던 도랑에서 10m 옆으로 대굴대굴 굴러갔다. 나는 귀가 먹먹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조금 화가 난 상태에서 그의 팔에서 빠져나와 그의 제규어 자동차가 불에 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치 횃불 같아. 활활 타오르는 아주 질 좋은 횃불.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폴이 뒤따라 몸을 일으켰다. 세상에 휘발유가. 그가 말했다. 아직도 펄쩍 뛰어오를 일이 남아있어요? 내가 상당한 유머 감각을 발휘하여 물었다. 그리고 나는 불현듯 미치광이의 존재를 떠올렸다. 혹시 그도 함께 불에 타버린 것은 아닐까? 서둘러 다시 몸을 일으키면서 보니 스타킹 두 짝의 올이 풀려 있었다. 나는 길 쪽으로 달려갔고 폴도 나를 따라왔다. 맥해덤식 포장도로 위에 불을 피해 도망 나온 사람의 그림자 하나가 길게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우선 불길에 그을려 젓갈색이 된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어렵지 않게 그의 몸을 조금 돌려볼 수 있었고 이내 어린아이 같은 한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길. 나는 젊은 남자들, 유럽에서 미네라고 불리는 남자들을 결코 사랑한 적이 없었고 사랑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랑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나날이 높아만 가는 그들의 인기, 내 많은 여자친구 사이에서 그리고 다른 여자들 사이에서도 나는 늘 놀라웠다. 그것은 거의 프로이트적이었다. 전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개구쟁이 청년들이 스카치 냄새를 풍기는 나이든 여자들의 품 안에 몸을 웅크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글거리는 불빛을 받으며 길바닥에 누워있는 그 청년의 얼굴, 젊지만 이미 꽤 딱딱하게 굳은
나름대로 완벽한 그 얼굴은 내 마음을 호기심으로 가득 채웠다. 나는 그를 피해 달아나고 싶기도 했고 그를 품에 안고 조용히 흔들어주고 싶기도 했다. 내게는 모성 컴플렉스가 전혀 없었다. 내가 무척 좋아하는 딸아이는 행복한 결혼을 하여 아이를 여럿 낳고 파리에서 잘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여름에 내가 리비에라에서 한 달쯤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을 할 때마다 자기 어린애들을 나에게 맡기려고 한다. 다행히 나는 혼자서 거의 여행을 하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내 모성의 결핍을 편의 차원의 문제로 돌릴 수 있었다. 그날 밤으로 루이스에게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자. 그 미치광이, 들판의 그 허수아비, 기절한 남자, 잘생긴 얼굴을 가진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루이스였다. 나는 그의 심장에 손을 얹어보지도 못하고 그가 살아있는지 확인하지도 못한 채 한동안 그의 앞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렇게 그를 바라보고 있자니 그가 살았는지 아니면 죽었는지의 여부는 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기묘한 느낌이었고 나중에 나는 그 느낌을 쓰라리게 후회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에 속하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뜻은 아니다. 그 사람 누구요? 폴이 엄격한 목소리로 물었다. 할리우드 사람들에게 존경할 만한 점이 있다면 모든 사람을 알고 싶어하는 혹은 알아보고 싶어하는 이런 궤벽이다. 폴은 자신이 한밤중에 치어 뭉개버릴 뻔한 이 청년을 그의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나는 신경질이 났다. 우리는 지금 칵테일 파티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폴. 이 사람 어디 다친 것 같아요. 그 미지의 청년의 머리 밑과 손 위에 갈색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 피였다. 나는 그 액체의 뜨뜻한 온기와 끈적끈적한 감촉, 끔찍한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폴도 나와 동시에 그것을 보았다. 그가 말했다. 난 이 사람을 치지 않았소. 틀림없어요. 이 사람은 자동차가 폭발할 때 팀 파편에 맞은 게 분명해. 폴이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하고도 확고했다. 그 대목에서 나는 루엘라 슈림프의 눈물바람을 희미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움직이지 말아요. 도르시, 내가 전화를 걸고 오겠소. 그는 저 멀리에 보이는 검은색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집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나는 아마도 죽어가고 있을 그 청년 옆에 무릎을 꿇은 채 길 위에 홀로 남겨졌다. 갑자기 그 청년이 눈을 뜨더니 나를 바라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마음의 파수꾼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